이 옷을 입고 다녀오너라.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누더기였습니다. 온통 기운 자국투성이에 색은 바래고 천은 해져서 살갗이 비칠 지경이었지요. 3년 만에 허락된 친정 나들이. 그런데 복례는 거지보다 못한 꼴로 마을을 걸어야 했습니다. 윤씨 댁 며느리가 저게 무슨 꼴인가. 시집살이가 저리 혹독했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복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누더기 옷 속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탐내지 않을 겉모습 아래 친정을 향한 깊은 사랑이 촘촘히 꿰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옷에 담긴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승배기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누더기 옷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채의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집은 비록 작았으나 단정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과부 윤씨와 그녀의 아들 내외가 살았지요. 며느리 복례가 시집 온 지 어언 3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며느리는 3년 동안 친정 문턱을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효도이자 여자의 도리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지요. 복례는 3년 내내 시댁에서만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그리워도 참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례는 오늘도 새벽부터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늘 그늘이 서려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정갈했습니다. 경상도 산골이지만 전라는 없었습니다. 다만 흉년이 몇 해째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진 때였지요. 가난이 인정을 메마르게 하고 유교의 엄격한 예법이 집안을 옥죄던 시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불효로 여겨지던 그 시절, 복례는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복례는 상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친정 역시 가난한 농가였지만 어머니는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비록 비단옷은 못 입혀도 마음만은 귀하게 키우려 애썼지요. 복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남들이 떠들 때 혼자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동무들이 놀 때 홀로 우물가에 앉아 물만 바라보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딸이 말이 없는 것은 속이 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례의 용모는 수수했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았으며 피부는 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는 깨끗한 샘물 같은 눈이었지요. 16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윤씨 댁 아들이었습니다. 윤씨 댁도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과부 홀로 가문을 지켜온 윤씨의 명성은 높았습니다. 엄격하고 고든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지요. 복례는 시집 가기 전날 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집살이가 두렵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인내하거라. 참는 것이 여자의 덕이니라. 시어머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기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마에 올라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시댁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으며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아버지는 농사일로 허리가 많이 아프시지는 않으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이 깊었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 윤 씨는 40이 넘은 과부였습니다. 25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 장가까지 보낸 강인한 여인이었지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으나 눈매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윤 씨는 엄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도 부드러운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을 흘겼고 김치독이 제대로 더 피지 않았으면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결코 고함을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으로 나무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때로는 욕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복례의 남편 윤 씨의 아들은 과묵한 사내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말수가 적었고 농사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복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었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밤마다 등을 맞대고 누웠고 아침이 되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소.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옵니다. 이것이 제 도리이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복례는 남편의 등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격한 다툼도 없었고 큰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지요. 복례의 하루는 늘 새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씨를 살리는 동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곤 했지요.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빨래를 했습니다. 냇가에 나가 빨래방망이로 옷을 두드리고 헹구고 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텃밭을 돌보고 달장을 치웠습니다. 점심을 짓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가 저물면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복례의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복례는 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시험이 눈밖에 났다더라.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3년이나 되었는데도 시어미가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지 않은가. 허허, 그것 참. 윤 씨 어른이 원래 엄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인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복례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윤 씨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님. 복례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이 되었구나. 예, 어머님. 친정이 그립지 않으냐?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꺼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괜찮사옵니다. 복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도가 그러하니 내일 친정에 다녀오너라. 복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허락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복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친정집은 분명 반가울 것이었지요. 그러나 복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결코 아무 뜻 없이 말을 꺼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번 친정행 허락에도 분명 무언가 숨은 뜻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 다녀오겠사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윤 씨는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복례는 그 옷을 보고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것은 누더기였습니다. 온통 기운 자국 투성이에 색은 바래고 천은 해져서 살갗이 비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지어진 옷인지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다녀오너라. 복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에 이런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은 곧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시집살이를 못 견뎌낸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딸이 시집가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예, 어머님. 복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곧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복례는 그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복례가 집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은 청명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낙네들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그러나 복례의 차림새를 본 사람들은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꼴인가? 윤씨 댁며느리 아닌가? 허허, 저런 누더기를 입고 어디를 간다는 건가? 수군거림이 복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칠 때 같은 해에 시집온 아낙 하나가 복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례야, 그 옷은 대체 무슨 일이냐?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낙은 혀를 찼습니다. 윤씨 어른이 아무리 엄하셔도 그렇지 저런 옷을 입혀서 친정에 보내다니. 너무하시는구나.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욕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도 없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잔길을 오르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왜 이런 옷을 입으라 하셨을까? 혹시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3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정 식구들을 시험하시려는 것일까요? 날이 이 꼴로 왔을 때 친정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는 것일까요?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결코 아무 뜻 없이 이 옷을 건네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례는 산길을 오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복례는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친정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은 바위투성이었고 나무 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조심 걸었지만 누더기 옷자락이 가시에 걸려 더욱 찢어졌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복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길가에서 나무를 캐던 아낙들이 복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누구인가? 아이고, 저 사람 김씨 댁 복례 아닌가? 맙소사, 복례가 저게 무슨 꼴인가? 아낙들은 놀란 얼굴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저 모양이 되었구먼. 윤씨 댁이 아무리 가난해도 저렇게까지 구박을 할까? 쯧쯧, 불쌍한 것. 젊은 나이에 시집살이가 저리 혹독하다니. 복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지다, 거지가 왔어. 아이들은 복례를 보고 놀리듯 외쳤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거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복례 아니냐? 어머, 복례구나. 그런데 저 옷은 무슨 일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복례의 온몸을 훑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도 있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윤씨 댁이 과부라 성격이 모질다더니 며느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구먼. 그러게 말이야. 3년 만에 친정에 오는데 저런 옷을 입혀 보내다니. 아마도 친정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속셈이 아닐까.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야, 어서 집으로 가거라. 내 어미가 얼마나 놀라시겠느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친정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복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복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부모님을 뵙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복례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복례의 어머니 김 씨는 딸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은 거지보다 못한 차림이었습니다. 복례야.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어찌 된 일이냐?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친정에 다녀오라 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혀서 보냈단 말이냐? 김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복례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내리신 뜻이 있으실 것이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 김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딸이 시댁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김 씨는 복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례의 아버지는 딸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례, 내가 왔구나. 그런데 그 옷은? 시어머님께서 입으라 하신 옷이옵니다. 복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윤 씨 어른께 따지고 와야겠소. 여보, 진정하시오. 일단 복례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야, 시집살이가 그리 힘들었느냐? 시어머니께서 너를 구박하셨느냐?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손찌검 한 번 하신 적 없으시고
욕설도 하신 적 없으시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옷을 저도 알 수가 없사옵니다.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그리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복례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씨 댁 며느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친정에 왔다더라. 아이고, 윤씨 어른이 며느리를 어찌나 구박했으면 저 지경이 되었겠는가. 과부라 마음이 각박해진 게지. 젊은 며느리를 시샘했을 거야.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복례가 매일 매를 맞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복례의 친정 식구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복례의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윤씨 댁에 찾아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 복례를 어찌 그리 구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친척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옵니다. 그런데 어찌 너를 저런 옷을 입혀 보냈단 말이냐? 분명 뜻이 있으실 것이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를 두둔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딸이 시집살이에 길들여진 것이라 생각했지요. 김 씨는 딸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으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돌아가거라. 그 누더기는 내가 태워버리마. 그러나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어머니. 이 옷을 입고 돌아가야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제정신이냐? 시어머님께서 이 옷을 입고 오라 하셨으니 이 옷을 입고 돌아가야 하옵니다. 복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씨는 딸의 완고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 식구들은 모여 앉아 복례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윤씨 댁을 그냥 둘 수 없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분개하고 있소. 복례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식구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 봅시다. 윤씨 어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버지의 말에 식구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윤씨 댁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복례는 그런 식구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했고 친정 식구들이 오해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복례는 혼자 뜰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복례가 친정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함께 바치를 거들었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례는 3년 만에 느끼는 친정의 온기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누더기 옷만큼은 벗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님께서 내리신 옷이옵니다. 이것을 입고 돌아가야 하옵니다.
김 씨는 딸의 고집에 혀를 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였습니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복내가 벗어놓은 누더기 옷이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윤 씨 어른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옷을 입혔을까? 김 씨는 일어나 조심스레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온통 기운 자국투성이었습니다. 색은 바래고 천은 해졌으며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찌 이런 옷을. 그때였습니다. 옷자락을 넘기던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의 안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두툼한 것이 느껴졌지요. 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안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감에는 촘촘한 바느질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안감 속에는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5냥이나 되는 은전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쌀을 살 수 있는 쌀값 표시가 적힌 종이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옷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매 끝, 옷길, 치마폭 구석구석에 은밀하게 꿰매어진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바느질되어 있었지요. 누군가 이 옷에 재물을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 씨 어른이 이것을 숨겨놓으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더기 옷은 복내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윤 씨 어른은 복내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복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친정에 왔다면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도적이 들끓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또한 친정에서 재물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 어른은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더기를 입혀 아무도 탐내지 않게 하고 속으로는 재물을 숨겨 친정을 도우려 했던 것이지요. 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윤 씨 어른을 얼마나 오해했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험담을 했고 분노했으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 어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내를 그리고 복내의 친정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 씨는 조용히 옷을 도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밀하게 실밥을 꿰매어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복내가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김 씨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밤새 생각에 잠겨 잠을 설쳤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윤 씨 어른은 진정으로 복내를 아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침상을 받으며 복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나이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사옵니다. 아니다. 괜찮구나. 김 씨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복례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시던 분이 아니던가요. 어머니, 무슨...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좋은 시댁에 시집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복례는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낮 김 씨는 남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복례의 누더기 옷을 살펴보았소. 무슨 일이오? 안감에 은전과 쌀값이 들어 있었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김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윤 씨 어른께서 그런 깊은 뜻을 품고 계셨다니.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소. 험담을 했고 원망을 했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러했소. 두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례에게는 말하지 맙시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그래야겠소. 두 사람은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복례는 시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가려느냐? 조금 더 머물다 가거라. 김 씨는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시댁에서 기다리실 것이옵니다. 복례는 다시 그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딸의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례야, 시어머님께 잘하거라. 예, 어머니.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복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말린 나물과 메주 몇 덩이다. 시어머님께 드리거라. 감사하옵니다, 어머니. 복례는 보따리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김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그리고 시어머님의 뜻을 잘 헤아리거라. 예, 어머니. 복례는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딸의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치욕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김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례를 그토록 깊이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 어른, 고맙습니다.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김 씨는 딸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또 누더기를 입고 돌아가는구먼.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김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복례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시어머니를 좋은 분이라 하신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언가를 아신 것일까? 복례는 품속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윤 씨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사옵니다, 어머님. 복례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 씨는 복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것을 확인한 윤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 친정은 무탈하였느냐? 예, 어머님. 부모님께서 모두 건강하시옵니다. 그래. 윤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께서 이것을 드리라 하셨사옵니다. 윤 씨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말린 나물과 메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하여라. 예, 어머님. 그날 밤 복례는 누더기 옷을 벗어 개어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옷을 보니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의 안감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레 옷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무언가 두툼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복례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 안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촘촘한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은전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풀어보니 쌀값 표시가 적힌 종이도 나왔습니다. 복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님께서. 복례는 옷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매 끝, 옷길, 치마폭 여기저기에 은밀하게 꿰매어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바느질되어 있었지요.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누더기 옷을 입혔는지 그 깊은 뜻을 말이지요. 겉으로는 누더기를 입혀 길에서 탐욕의 눈길을 피하게 하고 속으로는 재물을 숨겨 친정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복례가 친정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만약 복례가 화려한 옷을 입고 갔다면 길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친정에서 돈을 가져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복례의 체면이 깎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복례는 옷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례를, 그리고 복례의 친정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님, 옷 속에 은전이. 복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복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버렸구나.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어리석었사옵니다. 복례는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례의 곁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라. 윤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토록 소녀를 생각해 주셨나이까? 복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 씨는 복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하는 다정한 손길이었지요. 너는 좋은 며느리다. 3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그리고 너의 친정 부모도 좋은 분들이시다. 나를 잘 키우셨다. 윤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그러니 내 며느리만큼은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해주고 싶었다. 복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례와 시어머니의 화해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친정에서 재물을 가져왔다더라. 그것도 시어머니가 누더기 옷에 몰래 숨겨서 보냈다지. 허허, 그러니까 저 집이 가난한 것 아니겠는가. 친정에서 뜯어먹으려고 한 거지.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안악들이 복례에게 험한 말을 던졌습니다. 복례, 시집와서 친정 돕기에 바쁘구먼? 누더기 옷이 다 꿰였구나.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게 해서 동정을 얻으려 했겠지. 복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악의는 때로 진실보다 더 강했지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이장댁 며느리가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복례 있느냐? 예, 들어오시옵소서. 복례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거친 태도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께서 화가 나셨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 씨 어른이 며느리한테 재물을 주더니 이제 우리 시어머님도 우리한테 뭔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것도 다 내 탓이다. 복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뜻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이러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복례를 나무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윤 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를 보고 주춤했으나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 어른, 며느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마을에 소문이 나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따라 하지 않겠소이까. 윤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것이 돌아가거라.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말고. 윤 씨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례는 우물가에 나가도 마을 어귀를 지나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다. 원래 가난한 집 사람들은 염치가 없어. 복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고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그런 복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례야,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제 때문에 어머님까지 험한 말을 들으시게 되었사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윤 씨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지. 복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복례의 남편이 복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마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믿소.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믿으시고. 남편의 말에 복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복례와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급기야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복례 일가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 씨, 나와 보시오. 거친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가 나가보니 마을의 악덕 양반 박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나 가장 인심이 박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박진사 어른? 윤 씨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윤 씨, 들었소. 당신이 며느리에게 은전을 주었다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소. 당신 남편이 죽기 전에 내게 빚이 있었소. 오냥 말이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빚은 없소. 있소. 내게 증서가 있소. 당장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겠소. 박진사는 손에 든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윤 씨는 그 종이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분명 남편의 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위조요. 위조, 증거가 있소.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온양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오. 아, 그리고 당신 며느리가 가진 그 은전도 내 것이오. 빚을 갚는 데 쓰시오. 박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옵니까? 복례야.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 생겼구나. 복례는 윤 씨에게서 사연을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위조 증서를 들고 와 빚을 갚으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은 은전을 드리겠사옵니다. 안 된다. 그것은 내 친정을 위한 것이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 것이니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 쓰겠사옵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복례야.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은전 온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박진사는 분명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복례 일가를 무너뜨리려는 악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품속의 은전을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박진사에게 주시옵소서.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윤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흘 후 박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씨, 빚을 갚을 준비는 되었소. 온양이라 하지 않았소. 이것을 받으시오. 윤 씨는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사는 은전을 세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무슨 말이오? 온양이라 하지 않았소. 원금은 온양이나 이자가 있지 않소. 10년치 이자를 계산하면 20냥이요. 이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요. 터무니없다고 증서에 명시되어 있소. 보시오. 박진사는 증서를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없던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요. 증거가 있소. 관아에 가서 따져보시오. 과연 관아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지 말이오. 박진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 씨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20냥이라는 돈은 이 집에서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사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친정도 넉넉지 않소. 어찌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소? 그럼 어쩌란 말이옵니까? 복례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품팔이를 더 나가겠소. 밤낮으로 일하면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것이요. 서방님, 그리고 당신도 마을 안악들의 바느질을 받아서 품삯을 받으시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해 뜨기 전에 집을 나가 품팔이를 했고, 복례는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씨, 약속한 날이 지났소.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이 집을 비우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윤 씨는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이요. 박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집안의 살림살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오. 윤 씨는 소리쳤으나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가 깨지고 가구가 부서졌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진사가 윤 씨 댁을 빼앗으려 한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양반이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지요. 복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례의 친정어머니 김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오. 김 씨는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찌? 김 씨는 복례를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사 어른, 이것을 받으시오. 김 씨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은전을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요? 15냥이옵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마련하겠사옵니다. 김 씨는 간곡히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족하오. 20냥이 필요하다 했소. 박진사 어른, 제발. 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사 어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진사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좋소. 나머지는 석 달 안에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내 것이오. 김 씨와 복례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박진사 어른. 박진사는 은전을 챙겨들고 부하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윤 씨는 김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사돈 어른. 어찌 이리 큰 돈을? 김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을 팔았소. 논밭까지 팔았소. 뭐라고? 윤 씨와 복례는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서? 괜찮다, 복례야. 친척 집에 얹혀 살면 되지. 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제 때문에. 울지 마라, 복례야. 이것이 어미의 도리다. 김 씨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례 일가는 간신히 집을 지켰으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안에 나머지 온양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빚을 갚아내리라. 석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복례 일가는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품팔이를 했고 복례는 바느질과 빨래로 품삯을 벌었습니다. 윤 씨는 늙은 몸을 이끌고 나무를 캐어 팔았습니다. 그러나 모은 돈은 고작 2냥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냥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복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 댁은 이미 빚더미에 앉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소? 박진사를 상대로 이기려 해봤자 소용없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는 좌절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녀가 몸을 팔겠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윤 씨와 남편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제 몸을 팔면 3냥은 마련할 수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빚을 갚고 집을 지킬 수 있사옵니다. 복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남편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잃고 집을 지켜 무엇하겠소? 윤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야, 그것만은 안 된다. 차라리 집을 잃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찌 하란 말이옵니까? 셋은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윤 씨 마지막 날이오. 나머지 5냥을 갚으시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2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부족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오. 박진사 어른, 제발.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냉정했습니다. 법이 그러하오. 이제 이 집을 비우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고을 사또의 명을 받고 온 관리요. 박진사, 당신은 위조 문서로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한 죄로 체포되었소. 뭐라고?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관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자를 결박하여라. 부하들이 박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오해요. 나는 정당하게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요. 증거가 있소. 당신이 사용한 증서는 위조된 것이며 마을 사람 여럿이 증언했소.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례와 윤씨 그리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는 윤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씨 어른, 걱정 마시오. 박진사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이오. 그리고 이 증서는 무효로 처리되었소. 윤씨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복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복례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복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관아에 가서 박진사의 악행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복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복례야. 이제 다 끝났다. 복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침내 시련이 끝났습니다. 박진사가 끌려간 후 마을은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사가 위조 증서로 여러 집안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관아로 향했습니다. 복례 일가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 씨는 복례의 친정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박진사의 악행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아에 고발하신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윤 씨의 말에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복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리 늦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관아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자칫 박진사가 눈치챘다면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었을 것이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례 일가와 친정 식구들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김 씨는 윤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처음 복례가 누더기를 입고 왔을 때는 오해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사돈 어른께서는 그 속에 재물을 숨겨 주셨고 우리 친정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윤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두 어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박진사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박진사가 위조 증서로 갈취한 재물이 상당했고, 그것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가 복례 일가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 어른, 박진사에게 빼앗긴 재물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관리는 은전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박진사가 당신에게서 갈취한 15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금으로 추가로 온 양입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복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사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친정 어머니께 15냥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집과 논밭을 파신 돈이옵니다. 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복례야. 이것은 내가 기꺼이 준 것이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돈으로 다시 집과 논밭을 사실 수 있사옵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고집에 결국 은전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복례야. 내가 이렇게 자라주어 어미는 기쁘다. 복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누더기 옷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고, 친정 부모님의 희생을 깨달았으며, 남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벌을 받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박진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사, 그대는 위조 증서로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한 죄,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님, 저는 박진사는 항변하려 했으나 사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또한 그대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재산은 관아에 귀속된다. 안 됩니다. 제발. 박진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끌어내어라. 관졸들이 박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저런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사또님, 감사하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와 윤 씨,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복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사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복례 일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윤 씨 어른, 죄송하옵니다.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복례, 미안하구나.
너를 험담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니까요. 복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사옵니다. 이제 모두 잊겠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복례 일가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윤 씨 어른은 훌륭하시다. 복례도 착한 며느리다. 저런 며느리를 둔 윤 씨 댁은 복이 많구나.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래, 박진사가 없으니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 복례 일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복례는 집안일을 했으며, 윤 씨는 마을 어른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시어머니께 차를 따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옵니다. 윤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복례야.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서방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묵묵히 견디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윤 씨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복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례가 시집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집안은 화목했습니다. 윤 씨는 나이가 들었으나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낙이었지요. 복례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례의 인내와 효심을 칭찬했고 복례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느 봄날 복례는 오랜만에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례야, 잘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나이까? 복례는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지냈구나. 얼굴이 환해졌다. 예, 어머니.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이옵니다. 복례는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자 왔사옵니다. 안에는 곡식과 옷감, 그리고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복례야.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옵니다.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복례는 고집을 부렸고 부모님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복례는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복례는 친정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례를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복내야 행복하게 살 거라. 예,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시옵소서. 복내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내야, 그 누더기 옷은 아직 간직하고 있느냐?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소중히 보관하라 하셨사옵니다. 그래, 잘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이니라. 어머니의 말에 복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윤 씨가 마당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것 봐요. 손자가 나비를 잡았다며 윤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 씨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참 잘했구나.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윤 씨는 복내를 불렀습니다. 복내야, 이리 오너라. 복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누더기 옷이 정성스레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 옷을 이제 내 딸에게 물려주어라. 어머님, 이 옷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겉은 누추하나 속은 귀한 옷이지. 사람의 정 또한 그러하니라. 윤 씨는 복내의 손에 옷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 옷을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거라. 복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꼭 그리하겠사옵니다. 복내는 그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참 복이 많사옵니다. 남편은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 덕분이오. 아니옵니다. 모두의 덕분이옵니다. 복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복내는 생각했습니다. 누더기 옷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사랑, 친정 부모님의 희생, 남편의 신뢰. 그 모든 것이 복내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복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누더기 같은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정성은 빛을 발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복내는 평생 그 누더기 옷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손녀에게 물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겉은 누추하되 속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옷이지. 훗날 복내의 손녀는 그 옷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옷이 왜 보물이에요? 복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옷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단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 말이지. 그렇게 누더기 옷은 대대손손 전해지며 집안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는 가르침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